주제는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우선 피해를 많이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시끄러운데 창업 컨설팅의 하루, 전직 창업 컨설턴트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정도였나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창업 컨설턴트가 50일 사실 예전에 이 업계에 있지 않았고요. 롯데월드 어드벤처라고 하는 놀이동산 협력업체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 매장 6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점장 노릇을 5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 뒤에 3개의 카트 매장을 확대시켜가지고 월 매출을 최대 1억까지 찍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일반 매장보다 고객들과 가까운 데서 소통할 수 있는 카트 매장이 더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카트를 운영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매출이 틀려요. 일반 매장은 들어가서 하는 거고 길가 그 사람들 다니는 통로에 있는 카트 매장이 훨씬 더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판매하던 상품들은 3,000원짜리 악마불 머리띠, 그리고 4,000원짜리 원숭이 풍선, 그리고 5,000원짜리 스크린 가면, 1,500원짜리 누르면 푹 들어가는 칼이 있잖아요. 일단 그걸 마법도라고 부르는데 그 마법칼.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3,000원짜리 값싼 물건이었죠. 그 정도 가격대로다가 1억 찍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뭘 잘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박리담회의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했던 방식이 박리담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탐냈던 곳이,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바이킹 매대였어요. 바이킹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매대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꼭 카트를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그 목수를 찾아가가지고 바이킹 모양으로다가 이 상품 매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쪽에다 요청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저는 롯데에서 가장 붐비는 바이킹 앞에서 매장을 만들게 된 거고, 역시나 저에게 가장 큰 매출을 안겨주는 카트 매장이 됐어요. 가장 유동이 많은 곳이었고, 그리고 바이킹 인테리어의 멋진 매대, 바이킹 매대라서 정말 이뻤거든요. 매대 자체가 바이킹 모양이니까. 그리고 평균 3,000원대에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킹 앞에 매대가 2개밖에 없었어요. 저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매대가 2개밖에 없었던 거죠. 독점은 아니지만 과점이죠. 독과점에 속하는 거겠죠. 일단 경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아침 10시에 바이킹 매대에 상품을 잔뜩 싣고 매대 내부까지도 꽉꽉 상품을 채워놓고 알바가 2명이서 한 명은 돈 가방 메고 있고 한 명은 계속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문 받아서 물건 주고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점심때가 되면은 그게 다 떨어졌다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또 우리 남자 알바생이 또 잔뜩 그거를 짊어지고 가서 채워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돈을 받고 주고 물건을 주고 쉴 새 없이 이걸 반복을 해서 저녁에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9시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통에 들어있는 돈가방에 들어있는 걸 세보게 되면은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라는 돈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었어요. 정말 3,000원짜리로 100만원을 버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애들은 녹초가 됐고 바이킹 매대에 가는 걸 애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일 힘드니까.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삼계탕용 닭으로 한 마리에 5,000원에 판매해서 박리담회로 대박을 친 브랜드가 있었죠. 그 브랜드가 오마이치킨이었고 그게 한 400점까지 오픈을 했다가 순식간에 오픈을 했다가 순식간에 지긴 했죠. 일단 그것도 박리담회였습니다.
우리 외식업에서 뭐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수입산 순살치킨, 뭐 브라질산, 미국산 그 당시 엄청 그 수입산 그 순살 전국들이 많이 수입이 됐거든요. 그때 닭강정집들이 엄청 생겼어요. 그리고 줄을 길게 서면서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수많은 닭강정집들이 정말 순식간에 생기게 됩니다. 뭐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자기들이 치킨인데도 강정 브랜드를 내고 쇠살 깎아먹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브랜드가 늘어나던 시점이었어요. 일단 뭐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이 집 대박인가 보다 하고 창업 초보자들은 일단 뭐 하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줄 서 있으면 저 집 대박 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이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좀 생기거든요.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특히. 일단 뭐 소자본을 투자해서 대박을 냈다고 광고를 하죠. 업체들도. 여기서 업체가 소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창업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 창업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초기 시설 비용을 창업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면 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매장들을 봐도 뭐 소자본일 수밖에 없어요. 뭐 들어간 게 별로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 들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 돈 2천이면 다 될 것도 마진 붙여가지고 5천만 원이 된 건데, 일단 뭐 10평대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니까 또 음식이 막 여러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닭강정 하나잖아요. 뭐 기자재도 적게 들어가요. 뭐 튀김기 있으면 되고 냉장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뭐 오븐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 뭐 반죽기가 들어갈 거예요. 뭐 육수 슬러시가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오로지 그 닭강정 튀기는 것들만 들어가면 되니까 기자재도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뭐 테이크아웃 위주니까 홀 손님도 고려를 안 하니까 의탁자도 들어갈 게 없죠. 뭐 사실 10평이라고 해도 앞에 한 서너 평만 쓰는 거니 그 뒤는 거의 창고식으로 쓰는 거니까 뭐 공간 활용할 것도 별로 없었고, 일단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 창업 비용은 너무 비싼 비용이었죠. 하지만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본인이 그 장사 잘 되는 매장을 옆에서 또 받고 항상 사람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창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줄줄이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유동이 많은 곳, 그리고 바이킹 인테리어처럼 일단 매대가 멋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3,000원대에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킹 앞에서는 매대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경쟁이 거의 없고 거의 독점으로 운영하는 거, 바로 이게 박리담의 성공의 조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가장 유동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닭강정집을 예를 들면은 상권과 입지가 좋고, 상권 입지가 좋으면 일단 권리금이 높잖아요. 권리금이 높이 줘야 되는데 소자본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권리금이 낮고 유동도 별로 없고 구글리 자리들이 뭐 자리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뭐 바이킹 인테리어의 멋진 매대, 겉에 뭐 살짝 했지만 그렇다고 특출나게 뭐 이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집 외관이 좀 이뻐야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좀 잘 보이니까 볼 수가 있는 건데, 평균 3,000원대 부담 없는 가격 저항이 적어서 남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메뉴, 그건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2개밖에 없는 매대. 그 당시에 닭강정이 된다 하니까 어지간한 상권에서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많게는 막 5개, 6개, 막 7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소자본 창업이라는 이야기로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정말 그런 것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자기들은 좋은 상권에 비싼 월세 그리고 비싼 권리금을 감당해서 사람들을 줄 세울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창업자를 유치하고 가맹점을 늘리는데, 근데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적은 창업비에 어쩔 수 없이 상권이 안 좋은 데 들어간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망하게 되겠죠. 특히 권리금이 없는 곳을 찾아서 들어간 신도시 상권, 그런 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권리금
권리금이 없어서 초기 투자비는 얼마 안 들겠지만 신도시 상권의 신축이라는 게 다 분양 수익률에 맞춰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정말 높아요. 권리금이 없는 대신에 임대료가 엄청 높은 곳이 거의 태반입니다. 닭강정집 2,000원에서 5,000원짜리 팔던 2013년도 14년도 창업자들이 그렇게 망해갔고요. 저가 주스 저가 커피 1,500원짜리 저가 주스 저가 커피 팔던 사람들이 2014, 15년도에 그렇게 망해갔고, 뭐 대왕 카스테라 3,000원짜리 팔던 분들이 또 2015, 16년도 또 창업자들이 그렇게 망해갔고요. 핫도그 또 1,000원짜리 핫도그 팔던 분들이 또 순식간에 2016년, 17년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2017년 갓 부어나온 식빵이라면서 매스컴에도 막 나오고 그런 식빵집들 2,900원짜리 식빵집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겼고요. 2018년에 안 좋은 자리 들어간 사람들, 진정 소자본으로 창업한 그 사람들이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업체들이 또다시 카피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몇 개인지가 몰라요, 지금 식빵 브랜드가. 그리고 이제 막 달려드는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대박이라는 희망을 주고 소자본으로 대박 날 수 있다고 박리담의 아이템들을 소개를 합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온 데를 가면은 다 상권이 좋고 줄을 쓸 수 있는 유명 상권이고 좋은 입지. 근데 창업을 하는 곳은 다 아파트 주택가 유동도 없는 곳에 창업을 하게 시키고, 이론이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신도시 상권 반경 500m 안에도 2,900원짜리 식빵집만 6개예요.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제외하고 말이죠. 정말 전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적어도 박리담회로 성공하려면 제가 근무한 롯데월드처럼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그러니까 롯데월드 같은 데가 뭐예요? 먼 곳에서 찾아오는 상권이잖아요. 단순히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롯데월드라고 해서 잠실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먼 데서도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상권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데는 아마도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저도 매장 수수료는 그 당시에 18%였는데 매대 수수료는 25%였거든요. 엄청 높은 거죠. 물론 지금 더 높겠지만. 그리고 매장이 이뻐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서 투자를 좀 해야지 겉으로 봤을 때 좀 테이크아웃이라는 게 어쨌든 잘 보여야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한 번쯤 가서 한번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외부 인테리어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싼 수수료나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단가는 싸야 돼요. 그래야 안 먹고 싶었던 사람도 부담 없이 하나 더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경쟁자가 별로 없이 단 2개만 있는 곳에 제가 장사한 것처럼 업종 중복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상가 규약에 똑같은 업종이 더 들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독감 사건 같은 데는 아예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괜찮아요. 자체적으로 뭐 그런 규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 그 뒤에도 뭐 서로 나눠먹기는 안 할 거니까. 정리하면 박리담회는 성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템으로 성공하려면 적어도 투자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에서 5억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5천만 원이라는 건 그야말로 시설비 관련된 거고, 권리금이나 이런 걸 줘야죠. 그러면 3억에서 5억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상권 같은 경우에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본사를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꽂아줄 수 있는 그런 본사가, 그런 힘 있는 본사가 있어야겠죠. 거기에 걸맞는 로열티도 당연히 지불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창업비용도 비쌀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지만 꾸준하고 안정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아이템이 또 생겨나고 매년 생겨납니다. 그리고 줄을 길게 서고 그런 매장들을 계속 보게 돼요. 예전에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 안에서 1,000원짜리 핫도그, 뭐 카스테라, 저가 주스 이런 거 파는 사람들, 3,000원짜리 팔려고 미친듯이 튀기고 굽고 하는 사람들, 그거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냥 줬는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튀기고 굽고 해서 준다는 거는 정말 죽어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팔아도 그걸 파는 것도 힘든데 직접 만들어서 그때그때서 주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그게 사실 열심히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뭐 미투브레드에 대한 얘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모쪼록 이 글을 보시는 초보 창업자분들, 박리담회 쉬운 거 아닙니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없어졌다 또 생겨 또 선택이 또 없어지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초보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박리담회 결코 소자보 창업 아니니까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독과점으로 힘있는 본사를 선택해서 투자 수익을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하실 거 아니면 절대로 손도 대지 마세요. 박리담회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진율, 얼마가 남느냐, 이게 사실 마진율인데 진짜 중요한 건 마진율이 아니라 살아남는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와이프에게 키즈카페를 차려주고 1년 남짓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자가 사실 운영하기에는 일반 외식업보다는 카페가 운영하기에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그 매장을 통해서 큰 수익을 바란 것도 아니고 보람을 가지고 차근차근 동네에서 단골 쌓으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랬죠. 단순히 누구의 아내로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매장은 서울 송파구에 있었고요. 실평수가 90평 정도, 월세는 440만원, 440만원 별도로 기본관리비라고 해서 월세 성격의 관리비 80만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 달에 전기, 주도, 인터넷, 제스코 이 정도가 100만원 정도 우리가 쓴 거, 그 관리 비용이 또 따로 나오고, 부가세 10%까지 합치면 관리실에서 한 달 평균 700만원짜리 영세서를 갖다줘요. 한마디로 700만원의 고정비가 나가는 매장이었습니다. 게다가 90평 정도 되는 키즈카페 내부에는 일평균 3명에서 4명의 직원들과 알바가 상주를 하면서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 달에 나가는 고정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가는 매장이었던 셈이에요.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 수치만 들어도 겁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 서울 송파구에서 그 정도 경쟁력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저는 도전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저의 조언을 따르고 좀 말을 좀 듣고 하면 이 정도 매장 운영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지 가장 가까운 데서 봐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제 얘기도 잘 들을 거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백종원 대표가 한참 어려웠던 시절 쌈밥집을 운영할 때 쌈채소를 주는 곳에 주방 아주머니들 보라고 써놓았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장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쌈밥집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서 쌈채소를 주면 그 가게는 그냥 보통 가게일 뿐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확실하게 손님에게 쌈채소를 듬뿍 주는 쌈밥집이라면 쌈밥이 생각날 때 분명 그리로 가게 되겠죠. 한 시간이 아깝고 하루하루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죽겠는데 고작 수익률이 적다는 이유로, 마진율이 적다는 이유로 쌈을 아껴서 홀을 비우게 하고 직원들을 놀게 한다면 도대체 뭐가 더 손해일까요? 백종원 대표는 당시에 마진율은 박했지만 다른 쌈밥집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렸고, 마진율이 박한 만큼 24시간이나 돌리면서 그 매장 월세를 커버를 했습니다. 보통 낮에만 운영하고 밤에 문을 닫는 쌈밥집이니까 밤에 일하게 되면 밤에는 월세를 안 내고 공짜로 일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겠죠. 사람이 많이 오고 그렇게 붐비는 만큼 저 집은 잘 되는 집이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되는 거고요. 비싼 쌈채소를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저 식당은 착한 식당이야,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점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일단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저의 와이프는 저를 정말 화나게 했었습니다. 우리 매장에 온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시 오게 하려면 남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해야만 했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든가 뭐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에이드 뭐 2잔 정도 뭐 서비스로 준다든지 아니면 단체 문자라도 돌려서 오늘의 할인 메뉴라든지 뭐 이벤트 같은 걸 열면서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했지만 이렇게 팔아서 뭐가 남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비싼 인테리어를 투자했으니까 감가상각비도 넣어야 되고 자기의 인건비도 넣어야 되고 처음 내가 얘기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너무 걱정되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월세에 비싼 인건비를 생각하면 입장료도 더 올려야 되고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저한테 제시를 하더군요. 아주 합리적으로 말이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정 좌절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우리 아기, 이제 태어난 우리 매장이 아장아장 걷기도 전에 이 여자 손에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손님이 없는 매장에서 마진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여자의 생각 때문에 매장이 곧 망한다는 생각이 들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와이프 손에 이 매장을 맡겨선 안 된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무조건 매장 마감을 제가 하고 가서 직원들 교육과 손님 응대법을 가르치고요. 주말에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주방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쉬는 날 없이 하루 종일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더 이상 볼멘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낮에 시간이 날 때면 주변 어린이집을 돌면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드릴 테니까 저희 매장에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렸고 그렇게 오신 단체 손님들한테는 제티라든지 피크닉 같은 그런 음료를 하나씩 돌렸습니다. 그거 얼마 안 해요. 200원에서 300원짜리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주면은 인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방에 있으면서 생일 파티 하러 왔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치킨 한 마리를 선물로 줬고요. 계산하고 나갈 때는 지금 쓸 수는 없지만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쓸 수 있는 아이스크림 교환 쿠폰을 주고 다시 오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DB가 쌓여가게 되고 감사 문자를 남기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매장이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부터 저녁에 문을 닫을 때까지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원가 1,000원밖에 안 합니다. 16,000원짜리 치킨 원가 6,000원밖에 안 하고요. 7,000원짜리 돈가스 원가 2,000원밖에 안 해요. 하지만 그것을 받은 손님들은 감동을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한 번 올 거 두 번 옵니다. 우리 매장에 올 이유가 많아지면서 우리 매장은 점점 더 빈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매월말 지나서도 얼마가 남는지 수익률 계산을 일단 하지 못하게 했어요. 대충 통장에 돈이 돌아가면 그것으로 좋겠고 아침부터 손님이 없는 시간에 어떻게 손님을 채울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습니다. 주말에 파티룸 예약이 안 잡힌 날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파티룸을 사람들을 채울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파티할 사람이 없으면 치킨 시키면 파티룸 공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주부 고객들의 모임을 유치하기도 했고요. 어차피 파티룸은 비어있으나 채워있으나 손해날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나요? 저희 키즈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은 늘어났고 입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송파에서는 물론 양재동에서까지 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어느 날 슬쩍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퍼준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나의 매장 수익률이 나온 거죠. 그것도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꽉 찬 매장을 보는 기분은 마치 잘 키워서 서울대 들어간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예비 창업자들과 상담을 해보고 창업자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서 거짓말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수익률이 얼마예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돼요?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스마트하게 보이고 싶어서일까요? 물론 얘기는 해줍니다. 얼마 팔면 얼마 정도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얼마를 팔았을 때라는 말은 그 매출을 달성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고정비는 똑같은데 매출이 안 나오면 수익률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창업을 했으면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의 매장이 살아남은 뒤에 나의 마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 2, 30만 원 파는데 무슨 마진율이 있고 수익이 있어요. 일단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일단 손님들로 가득 채우고 단골들이 생기고 어느 순간 살아남는 매장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할인하는 식으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단골들을 만들진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를 줬습니다. 16,000원짜리 치킨 시키면 원래 6,000원짜리지만 원가는 2,000원짜리인 돈가스를 덤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3명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돈가스를 시키면
원가로 따지면 얼마 나오지도 않는 밥 한 그릇 정도 공짜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아이가 추가로 메뉴 안 시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2시간에 1만원의 이용료가 있는 파티룸을 이용하면 원가 300원짜리 음료 8명한테 돌렸어요. 앞서 이야기한 백종원 대표의 쌈밥집도 아마 마진율은 형편없었을 거예요. 얌체스러운 주부 손님들은 정말 눈치 없이 계속해서 쌈채소를 리필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24시간까지 돌리면서 매장을 유지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24시간 운영하는 제대로 자리 잡은 쌈밥집은 점심 저녁 가득 차고 웨이팅도 걸리고 웨이팅 여보세요? 걸리는 집이라고 소문도 나니까 밥때도 아닌 10시나 3시, 밤 다 9시에도 왔어.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샌드위치 사갈게. 도 가져가는 돈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알았어, 그랬어요. 끊어. 단골들 중에는 정말 얌체족들이 많았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입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되게 신기한 건 조그만 거에 섭섭함을 느끼는 고객들은 조그만 거에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손님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진율 이거 장사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장사 시작과 동시에 살아남을 때까지 투자의 시작입니다. 초기 창업비용 썼다고 오픈날부터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일단 살아남고 버티고 그 다음에 천운이 도와서 자리를 잡았다면 그때 자신있게 나의 매장의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내 돈입니다. 이상 창표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표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일전에 경기도 이천에 대한민국 장어라고 하는 한 3,000평 정도 규모의 장어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달에 1천만 원 순수익 보장한다고 하면